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설재료학 제2장 목재 파트의 단원 예상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목재 치수 표시로 제재 치수와 마무리 치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자, 제재 치수는 말 그대로 목재를 제재한, 자른 치수이고요. 마무리 치수는 대패로 마무리한 치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마무리 치수는 창호나 가구재처럼 치수가 정확해야 되는 건 제재 치수가 아니라 마무리 치수를 사용한다라고 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구조재나 수장재는요, 그렇게 정확한 치수는 필요 없기 때문에 요거는 마무리 치수가 아니라 제재 치수를 사용한다라고 했었다. 그죠? 3번의 제재 치수는 제재된 목재의 실제 치수를 말한다. 그죠? 옳게 설명한 답 3번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목재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추재의 세포막은 춘재의 세포막보다 추재가 더 두껍고 조직이 치밀하다. 맞죠? 그죠? 변재는 변한다 그랬죠? 심재보다 그래서 수축이 더 크다. 맞죠? 그죠? 변재는 수심의 주위에 둘러져 있는, 수심이 제일 안에 있는 코르크 성분이죠. 그 주변에 있는 짙은 부분이 뭐죠? 심재였죠. 그죠? 그리고 심재 바깥 부분에 있는 옅은 색깔 부분이 변재였죠. 자, 그죠? 그래서 변재는 생활 기능이 있는 세포가 생활할 수 있는 게 변재였다. 그죠? 요거는 생활 기능이었고 나무를 지탱하는 역할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틀린 설명이죠. 침엽수의 수지구는 수지의 분비, 이동, 저장의 역할을 한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넘어가겠습니다. 목재의 심재와 변재를 비교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심재가 변재보다 다량의 수액을 포함하고 있어서 비중이 작다라고 했는데요. 심재는 수분이 적게 포함되어 있어서 목재가 건조되어도 변화가 적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1번 설명 틀렸습니다. 심재가 변재보다 신축이 적죠. 수분이 적으니까. 그죠? 심재가 변재보다 내구성은 더 커요. 왜냐하면 수분 적어서. 일반적으로 심재가 변재보다 강도가 크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목재의 심재와 변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의 변재는 심재 외측과 수피 내측 사이에 있는 생활세포의 집합이다. 그죠? 변재는 살아있는 생활세포 집합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심재는 수액의 통로이며 양분의 저장소이다 라고 했다. 그죠? 자, 이 심재는요, 목재 중심 부분의 짙은 색이 심재죠. 근데 이 심재는 세포가 죽어 있어서 생리적 기능을 하지 않는다 그랬다. 그죠? 단지 나무를 지탱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심재는 변재보다 단단하고 그래서 강도가 크고 신축 등 변형이 적다라고 했고요. 심재의 색깔은 짙죠. 변재는 비교적 색깔이 옅고 옅은 색이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넘어갑니다. 목재의 결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옹이, 껍질박이, 지선은 결점이죠. 근데 수심은요, 목재의 가장 중앙 부분이죠. 그 옆에 심재가 있고 그 옆에 변재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목재 중심에 위치한 코르크 성분이 바로 수심이죠. 그래서 결점이 아닌 거 답은 2번 됩니다. 6번 넘어가겠습니다. 목재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물속에 담가둔 목재, 땅속 깊이 묻은 목재는 산소가 없죠. 그죠? 그래서 산소 부족으로 균의 생육이 정지되고 썩지 않는다. 그죠?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목재의 함유 수분 중에서 자유수는 목재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목재가 함유하고 있는 수분은 자유수와 결합수가 있죠. 자, 요 두 개 중에서 중심부에 있는 게 자유수고 세포의 외부분에 있는 게 결합수였죠. 그래서 목재의 물리적, 기계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는 건
세포벽에 존재하는 결합수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2번 되겠습니다. 목재는 열 전도도가 아주 낮아 여러 가지 보온 재료로 사용됩니다. 목재는 섬유 포화점 이상의 함수 상태에서는 함수율이 증감에도 불구하고 신축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넘어가겠습니다. 목재의 나뭇결 중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나이테의 직각 방향으로 켠 목재면에 나타나는 나뭇결로 일반적으로 외관이 아름답고 수축 변형이 적고 마모율도 낮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목재의 나뭇결 두 가지가 있죠. 널결이 있고 고등결이 있는데요. 널결은 나이테의 접선 방향으로 켜면 나타나는 거고요. 고등결은 나이테의 직각 방향입니다. 그죠? 직각 방향이 고등결, 나이테의 접선 방향은 널결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은요. 직각 방향이며 수축 변형이 적고 마모율이 낮은 것은 있습니다. 자, 뭐죠? 답은 2번에 고등결이 답이 되겠습니다. 8번 넘어가겠습니다. 목재의 건조 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습도가 높을수록 건조 속도는 늦어지죠. 온도가 높을수록 건조 속도는 빨라지죠. 목재의 비중이 클수록 건조 속도 빠르고요. 목재 두께가 두꺼울수록 건조 시간은 길어진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중에서요, 옳지 않은 설명 한번 볼게요. 예, 비중이 클수록 우리가 보통 목재가 무거울수록 건조 속도는 빠른 게 아니라 느려지죠. 그죠? 그래서 틀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넘어가겠습니다. 목재 건조 시에 생재를 수중에 일정 기간 침수시키는 주된 이유는 이라고 했습니다. 재질을 연하게 만들어 가공하기 쉽게 한다. 목재의 내화도를 높인다. 강도를 크게 한다. 건조 기간을 단축시킨다. 그죠? 자, 우리가 수중에 목재를 일정하게 담그면 그 목재를 건조할 때 건조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의 건조 기간 단축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목재의 건조 목적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자, 목재를 건조하면 목재 수축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죠. 목재 강도 증가되고요. 균리에 의한 부식이 방지되죠. 전기 절연성 감소하고는 무관합니다. 자, 그 다음 11번 넘어가겠습니다. 목재의 천연 건조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천연 건조라는 건 목재를 실외에서 자연적으로 건조를 시키는 거죠. 자, 넓은 잔적 장소가 필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자연에서 건조해야 하니까 넓은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죠? 1번 틀렸습니다. 비교적 균일한 건조가 가능하고요. 기후나 입지의 영향을 많이 받겠죠. 계속 비가 많거나 한 지역은 불가능하겠죠. 열기 건조의 예비 건조로 효과가 크다. 그죠? 틀린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12번 넘어갑니다. 목재의 수분 습기 변화에 따른 팽창 수축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사용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시켜서 균일한 함수율이 된 것을 사용한다. 그죠? 충분하게 건조된 것을 쓰면 팽창 수축이 적겠죠. 가능한 고등결 목재 사용합니다. 가능한 저온 처리가 아니라 고온 처리된 목재 쓰는 게 좋습니다. 파라핀이나 크레오소트 등을 침투시켜 사용하는 게 좋아요.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3번 넘어갑니다. 목재의 성질 및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함수율 변화에 따른 함수율에 따라 신축 변형이 큰 게 단점이죠. 그죠? 침엽수하고요. 활엽수하고요. 재질이 강한 건 서서히 자라는 활엽수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구조용 재료로 침엽수가 주로 쓰이죠. 왜냐하면 활엽수는 너무 단단하고 강도가 커서 가공이 힘들고 비싸다라고 했죠. 그죠? 화재나 충해에 취약한 단점 있는 거 맞습니다. 14번 넘어가겠습니다. 목재의 물리적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목재의 섬유 방향의 강도는 인장이 제일 크고 그 다음 압축이고 전단순이다. 그죠?
자, 이거 맞죠? 그죠? 인장 강도, 그 다음에 휨 강도, 압축 강도, 전당 강도 순이다라고 했습니다. 목재의 기건 상태에서 함수는요, 대략 15%였죠. 13에서 17% 정도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보통 사용 상태에서 목재의 흡습 팽창은 열 팽창에 비해 영향이 적다. 예, 보통 사용 상태에서 목재가 습기를 흡수하는 흡습 팽창이 열 팽창에 비해서 영향이 더 크죠. 목재는 수분이 많을 때 팽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설명 3번 틀렸습니다. 목재의 화재 연화 온도는 260도씨이다. 맞습니다. 15번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목재의 섬유 방향 강도, 자라는 방향이다라고 했죠. 그죠? 일반적인 대소관계를 옳게 표시한 것은 자라는 방향에서는요, 키가 크듯이 인장 강도 제일 크다 했고, 그리고 목재가 휘는 경우 있죠. 휨 강도. 그 다음이 압축 강도, 전당 강도 순서였죠.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넘어가겠습니다. 목재의 역학적 성질에서 가력 방향이 섬유와 평행할 때 목재의 강도 중에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그죠? 목재 섬유 방향의 강도는 좀 전에도 나왔지만 인장 강도의 크기가 전당 강도 등 다른 강도에 비하여 훨씬 컸죠? 가장 작은 게 뭐였습니까? 전당 강도였죠. 그죠? 답은 바로 4번 답이 되겠습니다. 17번 넘어갑니다. 목재 강도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있는데요. 자, 지금 보니까 섬유 방향도 있고 섬유의 직각 방향이 있다, 그죠? 그래서 목재 강도는 일단 섬유 방향으로 자라는 강도, 그죠? 인장 강도가 가장 크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섬유 직각 방향의 인장 강도가 가장 작아요. 다시 말하면 섬유 방향은 자라는 방향이니까 이 인장 강도 제일 크다, 그죠? 근데 직각 방향의 인장 강도는 가장 작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작은 것은 3번의 섬유 직각 방향의 인장 강도가 되겠습니다. 18번 넘어가겠습니다. 목재의 강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목재의 건조는 중량을 경감시키지만 강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틀렸죠. 그죠? 건조는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죠. 벌목의 계절은 목재 강도에 영향을 끼치고 일반적으로 응력 방향이 섬유 방향의 평행인 경우 압축 강도가 인장 강도보다 작다. 그죠? 섬유 포화점 이하에서는 함수율 감소에 따라 강도가 증대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1번이죠. 목재의 함수율이 커질수록 압축 강도는 낮아진다라고 해야 합니다. 19번 넘어갑니다. 기건 상태인 목재의 함수율, 그죠? 기건 상태에서는 15%죠. 목재 섬유 포화점에서는 약 30%죠. 그죠? 답은 2번에 15%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목재 섬유 포화점에서 함수율 대략 얼마입니까? 했는데요. 30% 정도, 그죠? 둘 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꼭 암기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21번 넘어갑니다. 목재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섬유 포화점 이하에서는 함수율이 감소할수록 강도는 증대하죠. 그죠? 자, 그리고 인성은 감소한다. 맞습니다. 기건 상태에서 목재 함수율 약 15% 정도이다. 맞죠? 그죠? 섬유 포화점 이상의 함수 상태에서는 함수율 증감에 비례하여 신축을 일으킨다라고 했는데요. 섬유 포화점 이상에서는 함수율 증감에 따라 신축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했죠. 3번 틀렸습니다. 열 전도도가 낮아서 여러 가지 보온 재료로 사용된다. 맞습니다. 22번 넘어갑니다. 목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있습니다. 심재가 변재보다 비중 내우성 강도가 크다. 그죠? 변하는 변재는 비중이나 내우성 강도 약하고 심재가 크다. 맞는 거죠. 그죠? 섬유 포화점은 보통 함수율 30% 정도다. 맞고요. 변재는 심재부보다 신축 변형이 크다. 변해서 변재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함수율이 증가하면 압축이나 휨이나 인장 강도는 증가한다가 아니라 어떠합니까? 감소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가겠습니다. 섬유 포화점 이하에서 목재 함수율 감소다. 그죠?
따른 목재의 성질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주 나오죠, 그죠? 자, 섬유 포화점 이하에서는요, 함수율이 감소하면 강도는 어떠하다? 증가한다. 인성은 감소한다라고 했다, 그죠? 자, 강도가 증가하고 인성 감소한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4번. 중량이 5kg인 목재를 건조시켜 정건 중량이 4kg 되었습니다. 건조 전 목재 함수율은 몇 프로입니까? 했는데요. 목재의 함수율은 함건전, 정건 이렇게 외웠죠. 그죠? 그래서 함수율은 정건 중량이 4죠. 4분의 건조전이 건조시켜서 4가 됐으니까 건조전은 5잖아요. 그리고 정건 중량 4 곱하기 100에서 퍼센트 나타냅니다. 답은 2번의 25% 되겠습니다. 25번 넘어갑니다. 절대 건조 비중이 0.69인 목재의 공급률은 그랬죠. 그죠? 자, 목재 공급률 공식은요. 목재의 비중 1.54분의 1.54 마이너스 정건 비중 또는 절건 비중 곱하기 100합니다. 1.54 마이너스 1.54분의 1.54 마이너스 현재 절건 비중이 0.69다. 그죠? 곱하기 100 계산하니까요. 55.19%. 답은 3번의 55.2% 되겠습니다. 자, 26번 넘어갑니다. 목재의 용적 변화, 팽창 수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변제는 일반적으로 심재보다 용적 변화가 크다. 변제가 변한다. 그죠? 맞죠? 비중이 큰 목재일수록, 무거운 목재일수록 팽창 수축이 적다라고 했는데요. 비중이 크다는 건 무겁다는 건 어찌 보면 수분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팽창 수축은 더 크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연륜의 접선 방향, 나이트의 접선 방향이 연륜의 직각 방향보다 수축이 크다. 맞고요. 급속하게 건조된 목재는 완만히 건조된 목재보다 수축이 크다. 그죠? 옳지 않은 거 답은 2번 되겠습니다. 27번. 목재의 신축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재의 밀도가 클수록 신축이 크다. 그죠? 섬유 방향은 거의 수축하지 않는다. 자, 변제는 심재보다 신축이 크죠? 자, 고등결 방향의 신축이 널결 방향의 신축보다 크다 했는데요. 널결 방향의 신축이 고등결 방향보다 크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8번 넘어갑니다. 목재의 열적 성질에 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겉보기 비중이 작은 목재일수록 열 전도율은 작다. 이 문제는 잘 안 나왔죠?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보세요. 섬유의 평행한 방향의 열 전도율이 섬유 직각 방향 열 전도율보다 작다 했는데요. 섬유의 평행한 방향의 열 전도율이 섬유 직각 방향 열 전도율보다 크다. 그죠? 그래서 섬유의 평행한 방향, 자라는 방향이 열 전도율이 더 크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틀렸고요. 목재는 불에 타는 단점이 있으나 열 전도율은 낮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요. 가벼운 목재일수록 착화되기 쉽다. 불붙기가 쉽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파란색 별표합니다. 중요해서가 아니라 자주 안 나왔기 때문에 시험 직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재의 발화 온도는 450도씨 이상입니다. 목재의 밀도가 작을수록 착화가 어렵다 그랬는데요. 밀도가 작다는 건 가벼운 목재죠. 그럴수록 착화는 어떠하다? 쉽다 해야죠. 그죠? 이게 틀렸습니다. 수산화 나트륨 도포는 목재 방화에 효과적입니다. 목재의 대단면화는 안전한 목재 방화법이다. 그죠? 단면을 크게 하는 것도 방화법에 해당된다. 맞습니다. 30번 넘어가겠습니다. 목재의 내연성 및 방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것도 파란색 별표 해볼게요. 목재의 방화는 목재 표면의 불연소성 피막을 도포 또는 형성시켜 화염의 접근을 방지하는 조치다. 그죠? 방화는 화염을 방지하는 조치다. 맞습니다. 방화 재료는 방화 페인트, 규산, 나트륨 등이 있습니다. 목재가 열에 닿으면 먼저 수분이 증발하고
160도씨 이상이 되면 소량의 가연성 가스가 유출된다. 그죠? 요거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160도에서는 수분 증발합니다. 열에 닿으면 수분이 먼저 증발하고요. 160도씨 이상에서는 가연성 가스 유출됩니다. 목재는 450도씨에서 장시간 가열하면 자연 발화하게 되는데 이 온도를 화재 위험 온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450도씨 이상이 되면 어떤 점화원이 없어도 스스로 불 붙거든요. 요거를 발화점이라고 한다. 그죠? 틀린 설명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 넘어가겠습니다. 목재의 주요 방부 처리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자, 주의법이 있다. 그죠? 가압주입, 상압주입, 생리적 주의법이 있고요. 그 다음 침지법, 도포법, 표면 탄화법이 있죠. 자,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 훈련법이 아니죠. 그죠? 표면 탄화법이 맞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32번 넘어가겠습니다. 목재의 방부 처리법 중에 압력 용기 속에 목재를 넣어서 처리하고요.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거. 이렇게 압력 용기 속에서 방부 처리하는 걸 가압주의법이라고 했죠. 답은 바로 3번 되겠습니다. 33번 넘어갑니다. 금방 했던 문제도 그렇고요. 출제가 보면은 그저 많이 되었죠. 잘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이 문제 또한 잘 나옵니다. 유성 목재 방부제에 해당합니다. 천류의 부식이 적고 처리제 강도가 감소하지 않는 조건을 구비하고 있으나 악취가 나고요. 흑갈색으로 외관이 불미, 흑갈색이다 보니까 보기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토대나 기둥에 이용되는 것은 했다. 그죠? 자, 앞에서 이거 잘 나온다 그랬죠? 답은 1번의 크레오소트 오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4번 넘어가겠습니다. 목재 방부제에 대한 문제다. 그죠? 목재 방부제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유성 및 유용성 방부제는 물에 의해 용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분 장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했는데요. 유성이라는 건 우리가 수분 장소에 물이 그죠? 방습의 효과가 있는 거죠. 물이 안 스며드는 거죠. 유성이나 유용성 방부제는 방부나 방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장소에 사용할 수 있죠.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다. 그죠? 그래서 이 설명 틀렸습니다. 유성 페인트를 목재에 도포하면 유성 페인트는 방습이나 방부 효과가 있고 착색이 자유로우므로 미관을 미화하는 데 좋고요. 황산동 1% 용액은 방부성은 좋으나 철제를 부식시킵니다. 그죠? 인체에 유해합니다. 크레오소트 오일은 방부성은 우수해요. 악취가 있죠. 흑갈색이므로 외관이 미리하지 않아 토대 기둥에 주로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 35번 넘어갑니다. 목재의 유용성 방부제로서 자극적인 냄새 등으로 인체에 피해를 주기도 하여 사용이 규제되는 것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펜타클로로페놀인데요. PCP라고도 하죠. 방부력은 매우 우수한데 자극적인 냄새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2번의 PCP 방부제 되겠습니다. 36번 넘어가겠습니다. 목재 방부제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했습니다. PCP는 방부력이 매우 우수하나 자극적인 냄새가 납니다. 크레오소트유는 방부성은 우수하나 악취가 있고 외관이 좋지 않습니다. 아스팔트는 가열 용해하여 목재에 도포하면 미관이 띄어나 자주 활용된다. 틀렸죠, 그죠? 아스팔트는 목재를 흑색으로 변색시켜서 미관이 좋지 못하고 도포 후에 페인트 칠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었죠. 유성 페인트는 방부, 방습 효과가 있고 착색이 자유롭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7번입니다. 목재 방화제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방화 페인트, 규산 나트륨, 불화소다 2% 용액, 제2인산 암모늄이라고 나왔는데요. 일단 목재를 방화 처리하는 방법, 요거는 파란색 별표 한번 해볼게요. 방부 처리 많이 나왔는데 방화 처리다, 그죠? 일단 불연소성 피막을 도포합니다. 이 불연소성 피막에는 방화 페인트나 규산 나트륨 같은 게 해당되고요.
불연성 재료를 도복합니다. 불연성 재료는 모르타르나 플래스터바 같은 게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를 적게 발생하도록 몰리브덴, 인산, 제2인산 암모늄 등 암모니아 염료를 사용합니다. 그죠? 그러면 해당되지 않는 거, 그죠? 바로 답은 불화소다 2% 용액 무관하죠. 그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네. 문제 위로 해볼게요. 자, 목재의 결점 중에서 벌채시 충격이나 그 밖의 생리적 원인으로 인하여 세로축의 직각으로 섬유가 절단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은 했습니다. 그죠? 답은 3번에 컴프레션 페일러가 되겠습니다. 컴프레션 페일러는 벌채시 충격, 그 밖에 생리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세로축의 직각으로 섬유가 절단된 형태의 결점을 말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9번 넘어갑니다. 잘 나옵니다. 목재 제품 중에 합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방향에 따른 강도 차는 적죠. 곡면 가공을 해도 균열이 생기지 않죠. 여러 가지 아름다운 무늬를 얻을 수 있고요. 함수율 변화에 따른 신축 변형은 크다가 아니라 적다가 되죠. 그죠? 그래서 바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0번. 마루판 재료 중에 파키트리 보드를 3장에서 5장씩 상호 접합하여 각판으로 만들어 방습 처리한 것으로 모르타르나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마루의 바닥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했습니다. 자, 파키트리 블록인데요. 요거는 파키트리 보드를 3장이나 5장씩 접합해서 각판으로 만든다. 그죠? 그래서 방습 처리하여 모르타르나 철물을 사용하는 콘크리트 마루 바닥용으로 사용되는 게 파키트리 블록이 되겠습니다. 요거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플로어링 블록하고요. 비교해서 한번 보시고요. 41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목재 가공품 중에서 주요 용도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플로어링 블록은 플로어가 바닥이죠. 그죠? 바닥재입니다. 연질 섬유판, 코르크판, 코펜하겐 리브판, 요거는 전부 다 바닥에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벽이나 천정에 쓰는 벽재로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용도가 다른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2번 넘어가겠습니다. 제재판재 또는 소각재 등의 부재를 섬유의 평행한 방향으로, 섬유 방향이죠. 그죠? 접착시킨 거. 이렇게 섬유 평행 방향으로 접착시킨 것을 집성 목재다라고 했죠. 그죠? 두께 대략 1.5에서 3cm의 널, 제재판재나 소각재 등을 접착제로 섬유의 평행한 방향으로 겹쳐 붙여서 만든 제품이고요. 목재 강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임의의 단면 형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43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할게요. 구조용 집성재의 품질 기준에 따른 구조용 집성재의 접착 강도 시험에 해당되지 않는 거. 그죠? 자, 침지 박리 시험, 블록 전단 시험, 삶은 박리 시험 해당되는 거 맞아요. 요건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되는데요. 할열 임장 시험은 집성재의 접착 강도 시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은 아닌데요. 자, 한번 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집성 목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잘 나옵니다. 요구된 치수나 형태의 재료를 비교적 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건조된 건조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틀림, 변형 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목재의 강도를 인공적으로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드텍스라고도 불리며 목재의 결점이 분산되어 높은 강도를 얻을 수 있다. 그죠?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 2, 3번 다 맞는 설명이죠. 그죠? 여기에서 하드텍스라고 불린다. 이 설명이 틀렸죠. 그래서 집성 목재는 목재 강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이미 단면 형상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하드텍스는 목재나 펄프의 작은 조각을
물리적, 화학적으로 처리하고 성명해서 만든 단단한 판을 뜻합니다. 아닌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5번 넘어갑니다. 집성 목재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판재나 각재를 접착제로 결합시켜서 대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나 기둥의 구조 재료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그죠? 자, 옹이나 균열 등의 결점을 제거하거나 분산시켜서 균질의 인공 목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단면 형상을 갖도록 제작할 수 있어서 목재 활용 면에서 경제적입니다. 예, 답은 2번 되겠습니다. 46번 넘어가겠습니다. 목재 및 기타 식물의 섬유질 소편에 합성수지 접착제를 도표해서 가열, 압착, 성형한 판상의 제품이다 라고 했죠. 그죠? 답은 바로 1번의 파티클 보드죠. 목재의 작은 조각을 합성수지와 같은 접착제를 첨가해서 열압 재판, 그죠? 뜨겁게 눌러서 만든 판상 제품이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7번 넘어갑니다. 경질 섬유판이다, 그죠? 보통 우리가 MDF가 중질이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경질, 연질이 있었습니다. 대안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밀도는 0.3 정도이다. 소프트 텍스라고도 불리우며 수장판으로 사용된다. 소판이나 소각제의 부산물 등을 이용하여 접합에 의해 소요 형상의 인공 목재를 제조할 수 있다. 펄프를 접착제로 재판하여 양면을 열압 건조시킨 것이다 라고 했다. 그죠? 자, 우리가 섬유판은요, 파이버보드다라고 하는데, 목재를 섬유화, 펄프화한 다음에 접착제를 사용해서 성형 열압판, 판상 제품이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맞게 설명한 건 펄프를 접착제로 재판하여 열압 건조시킨 것이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48번입니다. 목재의 가공품 중에 펄프를 접착제로 재판해서 양면을 열압 건조시킨 것으로 비중이 0.8 이상이다. 그죠? 이렇게 건조한 거를 이제 우리가 섬유판이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비중이 0.8 이상, 비중이 큰 거를 경질 섬유판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연질이 4였죠. 0.4 이하. 중질은 0.4에서 0.8, 경질이 0.8에서 1.2, 0.8 이상인 건 경질 섬유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9번이네요. 그죠? 목재의 가공 제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코르크판은 유공판으로 단열성, 흡음성 등이 있어서, 유공판, 구멍이 있죠, 그죠? 단열성, 흡음성이 있어 천장 등의 흡음재로 사용됩니다. 맞습니다. 연질 섬유판은 밀도가 0.8 이상이다. 밀도 0.8 이상은 경질이었습니다. 그죠? 영질은 0.4 이하였습니다. 이게 틀렸네요. 그죠? 무늬목은 아름다운 원목을 종이처럼 얇게 벗겨내 합판 등의 표면에 부착하여 장식재로 사용됩니다. 집성재란 제재 판재나 소각재 등의 각판재를 서로 섬유 방향을 평행하게 길이, 너비, 두께 방향으로 겹쳐서 접착제로 붙여 만든 것이다. 그죠? 답은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0번, 여기까지가 끝났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2장에 예상 문제 풀이해봤습니다. 문제 풀이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기억 안 나시는 내용들 앞에 넘겨보시고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시멘트 및 콘크리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